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헌민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에서 뇌전증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뇌전증에 대해서 소아뇌전증 바르게 알기라는 제목으로 50분 정도 그 소아뇌전증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이제 뇌전증 환자들을 볼 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맨 앞에 뇌전증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는 소아뇌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보시면은 이 채팅창에 이렇게 그 이름이나 개인정보 이런 거 적으시면은 그런 게 이제 유출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제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대한 상담, 물론 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좀 특정한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보의 제한이 있어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표는 그 부모님, 특히나 소아는 어린 나이에 뇌전증이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발병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케어해 주시는 그런 시기가 많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자보다는 부모님이 또는 보호자가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뇌전증을 가진 어린이나 소아의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또는 저희가 보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뇌전증이 있는 소아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뇌전증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신경 써야 하는 내용들을 이제 부모님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면 이 뇌전증을 가진 이제 모든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이 질병을 잘 이제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뇌전증은 만성 질환입니다. 급성 질환이라 하면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감기 이런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급성 질환이고 뇌전증은 만성 질환입니다. 이 말은 뭐 질환이 몇 년 또는 어떤 경우는 평생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아신경과에서 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길게 치료를 하게 되고 병원을 계속 다니게 되고 그런 질환이라서 질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전증은 발작이 반복되는 모든 병을 뇌전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의 뇌전증 질환 하나하나가 다 다른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나 예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뇌전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 목표는 발작의 조절입니다. 모든 분들이 바라시겠지만 발작을 안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든 덜 하는 것이 뇌전증 치료의 1차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치료를 언제까지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거는 질병이 있는 동안 뇌전증이라는 병이 있는 동안 치료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뇌전증이 있는 동안 발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을 써서 발작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치료의 기간은 그 뇌전증이 언제까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항경련제 저희가 쓰는 항뇌전증 약물로는 이 뇌전증이라는 병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는 것과 상관없이 병이 있는 동안
이제 약을 저희가 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를 뇌전증이 있어서 한 번 약을 쓰면 절대 끊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지는 질환, 어느 나이가 돼서 사라지는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약을 끊게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에, 뭐 하루 한 번 먹는 약이건 하루 두 번, 세 번 먹는 약이건 간에 약을 먹어야 하는 정확한 시간에 약물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작용인데요. 세상에 이제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죠. 그 경중이 다르거나 빈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작용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모든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한 부작용, 매우 드문 부작용, 그리고 가벼운 부작용 또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약을 쓰면 평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머리가 나빠진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뇌 기능이 항상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작 조절을 위해 약을 쓰지만 어떤 악화 인자가 있다. 그러면 그 인자를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뇌전증의 예후는 방금 말씀드린 개별 뇌전증 질환에 따라 다 다르고 개인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이 어떤 건지, 자녀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잘 아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질환이고 많은 경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궁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정확히 잘 알아서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전증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을 안 빠뜨리고 잘 먹는 것, 그 다음에 악화인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악화인자, 가령 밤을 새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모든 뇌전증 환자한테서 발작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또는 빗자극 또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어떤 악화인자, 가령 여성분들 같으면 생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개인의 악화인자를 잘 피하는 것도 약 복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증상이 악화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그걸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소아들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나 유치원 때 또는 그 이전부터 발병을 해서 약을 먹으면서 중요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이의 발달이나 학습 그리고 이제 집중 같은 그런 뇌의 기능적인 다른 문제들도 신경을 써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발작이 무서운 거는 다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그러면은 쓰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작이 있을 때는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발작은 2분, 그리고 길더라도 대부분 5분 안에 발작은 끝납니다. 그런데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뇌의 대사 상태가 안 좋아져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발작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치는 것, 그리고 오래 갈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분 이상 시간을 정확히 재셔서 발작이 2분 이상 지속될 때는 그때는 바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쓸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럼 그런 약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년 환자들, 특히나 여자 청소년 환자들은 심리적인 어떤 이상, 가령 우울이나 불안 같은 그런 증상이 아프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특히나 난치성 뇌전증인 경우에는
환자들이 이 뇌전증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작과 구별이 안 되는 애매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발작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별하시는 것이 아이의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한 시기를 뇌전증이라는 병을 이제 가지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아이의 그 평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이가 너무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또는 부모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뇌전증으로 인해서 생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아이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밖에도 안 내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뇌전증을 가진 아이가 잘 지내도록 또는 이 뇌전증이라는 질환을 잘 이제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치료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소아뇌전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성할 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환자들 처음 입원하셔서 진단을 받거나 외래에서 저한테 처음 오시거나 하면은 보통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뇌전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고 예상을 하지도 못하셨고 많이 놀랬고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내용을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진단을 받으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아이는 한 번밖에 경련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뇌전증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뇌전증이라는 병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발 발작. 비유발 발작이라는 거는 그 어떤 이제 유발 요인이 없는 아래 보시면은 가령 뇌출혈이나 뇌염, 저혈당 뇌경색 또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흔한 거는 이제 열성 경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5세 이전에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열이 나서 경련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유발 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작이 아닌 비유발 발작이 반복되는 그런 모든 컨디션을 다 묶어서 부르는 진단명이 뇌전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병이 다양한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냥 비유발성 발작이 반복되면 저희가 그냥 크게 뇌전증이라는 진단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전증이라는 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조사했을 때는 전체 인구의 0.6에서 0.7%, 약 1000명 중에 6.5명 정도 되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후진국이나 이런 곳에 좀 더 많아서 1.3%까지도 보고를 하고 연령별로 봤을 때는 영유아나 노인에서 좀 더 흔하고요. 전 세계에는 5천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저희가 흔히 아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드물지 않은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경우에 뇌전증을 진단을 하나 그것은 비유발성 발작이 2번 이상 반복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뇌전증이 맞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발작이 하루에 여러 번 연달아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루를 한 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있거나 그러면은 진단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발작을 했는데도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어서 가령 뇌파에 어떤 뇌전증의 전형적인 뇌파가 보인다. 또는 환자의 병력이나 검사 소견상 어떤 특정 뇌전증을 진단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럴 때 이제 발작이 다시 나타날 확률을 6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한 번의 발작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뇌전증 증후군을 환자의 병력이나 검사 결과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뇌전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전증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검사는 뇌파 검사, MRI 같은 구조적 이상을 찾는 검사, 최근에 많이 하는 생물학적인 유전자적 원인을 찾는 유전자 검사, 그리고 뇌의 혈류나 아니면은 대사 같은 거를 보는 핵의학 검사,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집안에는 뇌전증 환자가 없는데 왜 저희 아이가 이런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적인 이상과 같은 기형,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이상,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원래 가지고 있는 대사 이상 같은 희귀 질환, 그리고 뇌 손상 이런 것들이 다양한 원인이 되고요. 이런 것들 당장 손쉽게 찾을 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저희가 특발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특발성이라는 거는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진료 또는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딱 집어낼 수 있는 원인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특발성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력이 없다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뇌전증 환자에서 직계 가족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력이 많은 그런 질환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유전자 검사는 왜 하는지, 뭐 유전성 뇌전증은 뭔지 이런 말을 하시고 저희가 어떤 질환이 유전자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많은 경우는 어떤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적인 이상 뭐 찾을 수 있던 없던 그런 거에 있을 때를 저희가 유전성이라고 요새는 말을 많이 하고요. 예전에 유전 질환이다. 뭐 아버지가 A라는 병이 있는데 할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이런 경우 과거에는 이렇게 대를 이어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유전 질환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유전자적인 원인을 모를 때 그런 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유전성이라고 저희가 유전성 뇌전증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에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뇌전증의 원인은 다양해서 어떤 원인을 당장 못 찾는 것 이런 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예전에는 이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게 한 60-70% 됐는데 유전자 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줄었고 정보가 몰라서 모르는 게 한 요 정도 뭐 다친 것 어려서 뭐 손상을 받았거나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성인에서 많은 해마경화증 이런 것들 또는 중추신경계 감염이 있은 후에 생기는 뇌전증 이런 식으로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 중에서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보시면 어떤 구조적인 이상 MRI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기능의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뇌전증이 있다고 요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선천적인 거고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떤 뭐 손상을 받았다, 외상을 입었다, 뭐 이런 뇌염을 앓았다 이런 어떤 뇌 손상이 2차적으로 발생해서 뇌전증이 있는 경우를 후천적인 구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온 통로나 어떤 세포 수준에서 어떤 뭐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그런 이온 통로가 있는데 그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병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능적인 이상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RI를 검사를 하는데 MRI는 많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해마라는 곳인데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해마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보이죠. 이 경우에는 이 안쪽 부분에 뇌의 피질이라는 게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게 생겨야 하는데 아주 두꺼운 어떤 잘못 생성된 피질이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이 MRI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생긴 뇌가 정상인데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이런 뇌에서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태어나는 과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이래서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을 받아서 이런 백질연화증이 생기면서 뇌가 손상을 받아서 경련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SCN이라고 하는 나트륨 저희 세포에서 아주 중요한 전해질인 나트륨 이온이 있는데 그 나트륨 이온이 통과하는 그런 통로인데요. 거기에 유전자의 이상,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그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뇌전증이 생기는 이게 유전자의 이상, 기능적인 이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 뇌전증의 이상 원인입니다. 그래서 MRI나 유전자 검사 이런 걸 이렇게 하게 되고 가장 많이 하시는 뇌파 검사에서는 그러면은 뭘 보냐면요.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뇌전증 환자들은 발작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국소 발작파와 같은 경련파 또는 발작파 같은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뇌에서 전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즉 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을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인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이거는 소아의 소발작에서 과호흡을 시켰을 때 발작을 할 때 이런 뇌파의 이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이상 또는 어떤 경우에 발작을 할 때 발작하는 발작 뇌파 이런 걸 보고 뇌전증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보통 하시는 외래에서 하는 3, 40분 하는 검사는 발작이 없을 때 이런 소견을 보기 위해 하는 거고, 가끔 난치성이거나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시간 비디오 뇌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발작이 있을 때 뇌파 변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비슷하게 이런 이 발작이 있을 때 뇌파를 찾기 위해서 수술 뇌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보통 뇌파는 이제 두피에 전극을 붙이고 하는데, 수술 뇌파는 수술을 해서 뇌에 직접 표면에 전극을 닿게 하거나 아니면은 가느다란 침을 찔러 넣어서 뇌 자체에서 뇌파를 촬영하는 그런 침습적인 검사고요. 이거는 뇌전증 수술을 할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하면 이제 어느 경우에는 뇌파 이상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파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뇌파에 이상이 없는데도 이게 뇌전증이 맞나요?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뇌파 검사를 해도 뭐 발작하지 않을 때 뇌파에서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발작파가 매우 드문 경우, 가령 뭐 하루 이틀에 생활하는데 발작파가 한두 개 나온다. 그러면은 검사할 때 한 3, 40분 했을 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로 이런 이상파가 뇌의 아주 깊은 곳에서, 두피 뇌파를 할 때는 피부에서 두피에서 뇌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발작파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주 작아서 그걸로 이제 파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뇌파에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모든 뇌전증 환자에서 처음 뇌파를 해서 뇌파 이상이 안 보이는 경우는 한 40%, 두 번째 뇌파는 20%, 그래서 쭉 계속해도 평생 뇌파가 일반 뇌파, 일반 두피 뇌파에서 이상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는 한 6% 정도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난치성 뇌전증 또는 원인 불명의 발달 지연을 동반한 뇌전증,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이 하게 돼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는데 10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러면서 또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그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같은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 검사나 특히나 유전자 분야에서는 검사의 이제 발전이 엄청 빠르게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요. 검사라는 거는 뭐 어떤 A라는 검사를 했을 때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있어도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검사 기법으로는 못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사람 전체의 이제 몸의 유전자를 다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해서 최근에 이런 검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면 매우 드문 어떤 유전적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령 어떤 아이가 뭐 15년, 20년을 원인을 모르는 발달 지연과 뇌전증으로 살고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원인을 알아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의 검사를 하지 않게 되죠.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또 그런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진단을 찾기 위한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끝나게 돼서 좀 더 도움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드문 어떤 원인의 뇌전증의 경우에 원인을 알게 되면 이런 같은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돼서 저희가 그 질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아주 희귀 질환 같은 것도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치료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원인을 모르는 아주 심한 뇌전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원인을 찾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표를 보시면 이 어떻게 발전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몇 개 없었습니다. 이 뇌전증이나 아니면은 뇌전증성 뇌증과 관련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별로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을 하고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서 요새는 이렇게 많은 유전자를 알게 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유전자를 예선 이상을 찾았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치료를 하다 보면 뭐 주변에서 이런 아이가 있었다, 제 주변에 누가 있는데 이런 거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전증은 이제 발작이 반복되는 모든 병을 다 일컫는 어떤 그냥 집합적인 그런 묶어서 말하는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진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부 진단명 하나하나가 다 다른 질병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이나 또는 내가 앓고 있는 뇌전증이 많은 뇌전증 중에서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후나 치료 이런 거를 좀 더 세분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경험이, 어떤 분들은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하신 경우가 많고요. 뭐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있는 걸 주변에서 봤다. 또는 뭐 어떤 분은 자녀분은 난치성인데 주변에 이제 양성 뇌전증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또는 약도 안 쓰는 그런 걸 봤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경험을 자기한테도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뇌전증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뇌전증이라면, 뭐 제가 아는 누가 A라는 뇌전증을 갖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A면 비슷한 경과를 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발병 연령, 뭐 어느 나이부터 했는지, 뭐 원인이 뭔지, 어떤 발작이 있는지, 뇌파가 어떤지, 동반 질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뇌전증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발병 소아의 발병 연령별로,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시작한 건지, 양쪽 뇌 전체에서 시작한 건지, 또는 이제 발달도 문제가 되는 그런 뇌증이라고 하는 뇌병증이 있거나 진행하는 안 좋은 뇌전증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뇌전증을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뇌전증이 본인들의 이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뭐 소아에서 학동기 연령에서 가장 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국소뇌전증 중에는 자연 호전 중심 측두부 극파 뇌전증, 이게 이름이 가장 최근에 바뀐 이름인데요. 이게 양성 롤랜드 뇌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중심 측두부 극파를 보이는 소화기 양성 뇌전증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양성 뇌전증들도 있고, 영화 연축 뇌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영화 연축, 그다음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뭐 진행 근간대 뇌전증, 이렇게 안 좋은 여러 뇌전증, 예후가 나쁜 그런 뇌전증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하나하나의 질병명이, 뇌전증 질병명이 다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많은 뇌전증도 있고, 어떤 거는 매우 드문 그런 뇌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지는 않지만 가령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어서 전두엽에 병변이 있어서 전두엽에서 경련을 하는 뭐 병변성 전두엽 뇌전증, 뭐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뇌전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후발성 발작이 반복되는 병이 뇌전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제가 본 게 발작이 맞나요? 이렇게 자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가만히 멍하게 있고 구역질만 하고 토하려고만 했는데도 이게 경련 또는 발작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발작이라는 거는 뇌에서 생기는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사람의 뇌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곳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그런 부분이 자극이 되면 그때는 이제 멍하게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작의 종류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요. 국소 발작은 나누기를 우리가 의식이 있는 국소 발작, 의식이 없는 국소 발작 이렇게 나누고, 국소 발작은 어느 한 곳에서 퍼져서 전신화돼서 저희가 대발작 또는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라고 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퍼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작이 있고 또는 처음부터 뇌의 전부 또는 양측이 자극이 되면서 하는 어떤 결심 발작, 소발작, 움찔하고 많은 근간대 발작, 온몸에 힘을 뻣뻣하게 한 20초, 30초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강직 발작, 말씀드린 대로 몸에 힘을 줬다가 풀리면서 까딱까딱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떠는 대발작 또는 전신 강직 간대 발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들도 뇌전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요. 특히나 갑자기 이런 일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고 뭐 급박한 그런 상황이죠. 아이가 대발작을 하고 있으면 뭔가를 해줘야 되고 뭐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보시기에 어떤 그 내가 보기에 아이가 이런 모습이었다. 요거를 보시는 대로 저희에게 이제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더 좋기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서 한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동영상을 촬영해 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직 간대 발작은 몸에 힘이 들어갔다가 뭐 그런 게 한 뭐 1분, 2분 정도 있다가 이게 풀리면서 전신이 이렇게 까딱까딱하고 떠는 그런 걸 이제 대발작, 강직 간대 발작이라고 하고요. 소발작 또는 결심 발작은 그냥 잘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멍하게 15초, 20초 정도 있으면서 뭐 눈을 껌뻑껌뻑하는 그런 발작이고, 근간대 발작은 어디 부딪힌 것처럼 깜짝 놀라는 그런 발작이고요. 간대 발작은 까딱까딱까딱하는 그런 발작을 간대 발작이라고 하고, 강직 발작은 길지는 않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서 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누워 있다가는 몸 뻣뻣해지고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그런 발작이고, 드물지만 무긴장 발작은 아주 짧게 뭐 0.1초 정도 몸에 힘이 쑥 빠져서 그냥 털썩 주저앉는 그런 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외국 환자들 사례가 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병원들이 올리거나, 저희가 이제 환자들의 발작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절대 이제 유출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특히나 이제 일반인이 한 것 말고요. 병원들에서 이제 또는 이제 이 발작의 이름하고 붙어 있는, 발작의 이름이 저희가 쓰는 이런 의학 용어랑 맞춰서 붙어 있는 그런 발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저희 병원에서 예전에 이제 뇌전증 환자들의 약물 치료나 관리를 위해서 만든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도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놔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환자들이 하는 모습을 맞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 앱은 이제 저희 병원 병록번호가 있어서 가입이 돼서 환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뇌전증이 다 다른 병이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고, 발작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뇌전증도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해서 뭐 분류화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 아무 문제 없었고 인지도 정상이고 발달도 잘하는 어떤 아이가 어느 시기에, 가령 뭐 2살 때, 3살 때 또는 학교 가기 전후에 또는 사춘기 때 처음 발병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증상은 있고 치료는 하지만 뭐 더 나빠지지도 않고 뭐 원래 하던 대로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일상생활을 잘하고 발달도 잘해서 정상 성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특발성인 경우, 또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양성 뇌전증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쭉 가기는 하지만 이제 정상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뇌전증이 하나가 있고,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시기부터 발작을 하면서 발달도 늦어지고 드라베 증후군이나 이런 게 그러는 건데요. 한 돌경부터 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퇴화를 하고 그러면서 발달이 전혀 안 돼서 심한 발달 지연이나 인지 저하가 동반되는, 또는 아주 드문 뇌전증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점점 퇴행해서 사망하는 뇌전증, 진행성 뇌전증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과를 가는 경우고요. 아까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잘 크다가 손상이나 뇌염 또는 이제 외상을 입어서 뇌에 손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발달도 안 되고 난치성 뇌전증이 있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발달성 뇌전증성 뇌증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발달이 안 되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발달이 안 되고 인지도 저하가 됐었는데 어느 나이부터 뇌전증 발작을 시작해서 뇌전증도 함께 가는 그런 요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녀의 그런 뇌전증은 어떤 뇌전증인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십니다. 꼭 약을 써야 하나요? 네. 뇌전증의 1차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작의 조절인데요. 발작의 예방인데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를 쓰는 거고요. 치료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병이 있는 동안 뭐 일반적인 예우를 말씀드리면 소아뇌전증은 다행히도 60-70%는 나이가 들면서 뇌전증이 자연 소실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이제 소실되는 때까지의 시기가 아주 예후가 좋은 아기 때 하는 뇌전증은 뭐 1년 또는 몇 개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소아의 양성 뇌전증은 뭐 몇 년에서 길게는 뭐 5-6년까지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경련을 하면 위험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 뇌전증 환자의 30-40%는 약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입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고 오래 하면 뇌 손상이 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분 또는 5분, 정의상은 30분인데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제 뇌전증 환자는 이제 돌연사라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직도 원인은 잘 모르지만 자다가 또는 경련을 많이 하고 나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원인 모르게 이제 사망하는 그런 거라서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난치성 뇌전증이나 발작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약을 쓰는 게 맞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에 약을 안 쓰고 이제 보는데요. 이 경우도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효과나 약물 치료의 효과나 부작용을 이제 고민을 해서 그냥 조심해서 치료를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를 관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필요 없어서 하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니고 조심해서 치료를 늦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서 보는 거다.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궁금하시죠? 이 여러 가지 약이 있을 텐데 저희가 현재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항경련제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만 종류가 한 20가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약이 가장 좋은 약일지를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경련 조절이 잘 되고 부작용이 없는 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질환이라서 약을 최소한 몇 년씩 쓰게 되는데 이 약을 잘 먹으려면 수능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먹으려면 부작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작 조절이 잘 되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약 또는 심하지 않아서 내가 지내는데 문제가 안 되는 약 그런 약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뇌전증의 세부 질환별로 다르고 뇌전증 발작 종류별로 잘 듣는 약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써봐서 이제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종류나 그 나타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경련제를 선택할 때는 뇌전증을 세부 진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뇌전증인지 또는 환자가 보이는 발작이 어느 발작인지까지도 정확히 알고 그런 다음에 경련 조절이 그런 경우에 잘 듣는 약, 그 다음에 부작용, 그다음에 부작용의 확률, 그 다음에 어떤 연령 또는 성별에 따른 부작용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약물이 특히나 이제 성장하는 소아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지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를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다른 정신과나 다른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약물의 상호작용도 고민을 합니다. 또는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뭐 ADHD나 아니면 우울증 또는 다른 뭐 뇌성마비 같은 이런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질환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그런 치료가 뇌전증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많지 않으면 천천히 증량하고 매우 많으면 주사로 쓰거나 빨리 증량을 합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현실적으로 약과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약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경련제 또는 뇌전증 치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때까지는 아이가 잘 자랐는데 약을 쓰면서 속된 말로 머리가 나빠지는 또는 인지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하는데 모든 항경련제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졸리고 멍하고 어지럽고 나른한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처음 쓸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장기적으로 약을 쓸 수가 없다. 그런 게 판단이 되면은 약을 바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치료하는 선생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약효가 나타나는 게 발작의 조절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지표지만 약을 장기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는 않은지를 신경을 써서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요. 이제 심각한 부작용,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 뭐 간염, 간 손상, 그다음에 뭐 혈소판 감소증, 췌장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약을 쓸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은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약을 외래를 빨리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은 꼭 아셔야 하고요. 흔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심각한 부작용은 잘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매우 드물지만 어떤 약이 이제 약물 선택이 잘못되면 경련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고려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가령 어떤 증상이 전에는 없었는데 어떤 약을 쓰고 또는 뭐 새로운 약을 추가하거나 그 약을 올리는 과정에서 생기거나 심해지면 그거는 이제 그 약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꼭 상담을 하시고요. 어떤 거는 용량 의존성 부작용, 즉 많이 쓰면 용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부작용이 뭐 심해지거나 많아지는 것이 있고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주 소량만 줘도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다양하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저희가 꼬박꼬박 약을 잘 먹어야 조절이 되는데 그 약이 부작용 때문에 안 먹게 되면은 뭐 그거는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동반 증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분 장애, 우울이나 또는 집중이 안 되는 이런 거랑 이제 원약에 있는 것과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잘 보셔야 하고요. 장기적인 부작용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고 이것도 꼭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경련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런 신경계 또는 정신과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졸리고 피곤하고 흔히들 감기약 중에서 이제 콧물 안 나오게 하는 그런 항히스타민 같은 거 드시면 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소량씩 시작해서 천천히 올려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한 몇 달씩 지나면 환자들이 적응을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 이제 어지럽다, 균형을 못 잡겠다, 또는 좀 움직이는 게 좀 부조화스럽다 이런 이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물어봤는데 대답이 늦다거나 예전보다 좀 이제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생각하는 게 좀 느려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분의 이상이나 집중력 저하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알레르기에서 중요한 거는 약발진입니다. 빨간 반점 같은 게 이렇게 생겨서 퍼지면서 가렵고 하거든요. 이거는 약을 끊으면 되게 좋아지지만 모르고 계속 먹었을 경우에는 전신화돼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고 어떤 약은 체중의 변화나 식욕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말초 감각의 이상, 보이는 것의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은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기도 하고요. 소화기 증상으로 울렁거림, 메스꺼움 이런 걸 호소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혈액 검사에서만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합니다. 약을 오래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아시는 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항경련제는 골대사에 영향을 줘서 골밀도를 떨어뜨립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알기로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 또는 야외 활동을 못하거나 해를 못 보거나 서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약을 썼다. 그러면은 이 뼈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약은 많이는 안 쓰지만 어떤 약은 외모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뼈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은 호르몬 때문에 이런 털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약은 잇몸이 많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래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요. 일부 약은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배란을 안 되게 해서 난소에 이제 난포가 많아져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고 이것도 저희가 여성 환자들에게 그 약을 쓸 때는 항상 이제 확인을 하면서 쓰게 됩니다. 말초신경의 이상이나 손의 위축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사가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약을 쓸지 치료를 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도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발작 조절 또는 발작으로 인한 위험이나 생활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약을 계속 써야 되는 불편함과 약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거를 저울질해서 많은 경우 이게 더 큰 경우에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쓰면 이제 궁금하시죠? 이제 진단을 받고 그래서 도대체 이 약을 언제까지 써야 할지 약 쓰고 몇 달 돼서 안 하는데 끊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병이 있는 동안 쓰는 건데 일부 자연 소실되는 뇌전증인 경우는 질환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없어지는지.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서 또는 평생 가는 뇌전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 2에서 4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몇 %에서 환자가 약을 끊었을 때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기간 동안에 발작이 없고 뭐 뇌파 이상이 있었던 경우는 뇌파가 정상이면 줄여서 끊어봅니다. 이거는 괜찮기 때문에 치료를 바로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괜찮을 확률이 많아서 점점 줄여서 끊었을 때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약은 줄이고요. 그래서 개별 뇌전증에 따라서 이런 빈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끊으면 거의 100% 다시 하고 어느 경우는 진단이 맞다면 100%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확한 세부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몇 %밖에 안 되는 확률이라도 약 때문에 안 하고 있던 환자한테서 갑자기 약을 끊을 경우에 경련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중단하지 않고 서서히 줄여서 약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뇌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줄여서 끊고 나서도 다시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소아의 양성뇌전증 환자들이 어느 연령대에 병이 시작이 돼서 X표는 증상이 있었던 시기고요. 이 빨간 동그라미는 뇌파 이상이 있었던 거, 초록색 동그라미는 뇌파가 정상인 거. 그래서 보면은 사람마다 약을 쓰면서 안 하게 되는 거, 약을 쓰면서도 하는 아이들, 언제 하는지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 맞춰서 약을 드시는 거죠. 대개는 뭐 12시간 간격. 최근에 나온 좋은 약들은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은 뭐 정해진 시간에 하루 한 번 약을 복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용 수능도, 약을 안 빠뜨리고 먹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약을 안 먹어서 증상이 나타났으면 그거는 약을 잘 먹으면 됩니다. 근데 약을 잘 먹고 생활을 잘 했는데도 증상이 있다. 그때는 약을 늘리거나 새로운 약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약을 주면 처음 이제 약을 안 먹던 사람한테 처음 주면 이렇게 혈중 농도가 천천히 올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농도를 유지를 하는데 갑자기 안 먹으면 이게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도 이제 약을 잘 먹는 게 중요하고요. 약을 그러면은 어느 용량으로 쓰냐? 예전에는 증상이 없으면 그냥 최소 용량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 용량에서도 조절이 잘 되면 소량을 유지를 하고 또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약은 요 정도 이상에서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용량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발작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빨리빨리 올리겠죠. 그리고 새로운 약도 쓰고 그런데 발작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약을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꼭 이제 증량이 필요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최대 사용 가능 용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환자가 그거를 버텨서도 잘 지낼 수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더 올려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게 좋은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약의 증상이 완전히 조절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약을 써서 조절이 되면 그 전에 약을 빼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전이 많이 다른 약이다.
그러면은 뭐 두 가지 뭐 조절이 아주 어렵다. 그러면은 그런 그 다른 기전의 약을 써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같이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선택할 때는 가급적이면 약물 작용 기전이 다른 약, 그 다음에 부작용이 A라는 약과 B라는 약의 부작용이 겹치면 그게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의 그런 양상이 다른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이제 난치성 뇌전증 그리고 예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은 정의상 효과가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약제로 충분한 용량으로 약을 썼는데도 6개월 이상 썼는데도 발작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워낙에 뇌에 기형이 있다거나 발달 지형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안 좋은 뇌전증 증후군이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환자의 한 30-40%가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 문제점은 발작이 조절이 안 돼서 그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계속 발작이 있어서, 또는 약을 많이 쓰고 용량을 많이 쓰고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난치성 뇌전증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위험 인자들이 있거든요. 그 인자들 자체로도 환자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이제 세부 진단명이 있으면 난치성일 확률이 많이 달라지죠. 가령 영아 연축은 크면서 이제 레녹스 가시도 증후군 같은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무슨 양성 뇌전증이나 소화기 소발장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없어지거나 거의 80%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질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난치성과 관련된 어떤 요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개별 환자의 경과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 예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난치성 뇌전증도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뇌전증의 완치인데요. 저희가 뭘 해서 완치를 시키는 거는 근치적인 수술밖에는 없습니다. 가령 아까 MRI에서 보셨듯이 어디에 종양이 있어서 경련을 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종양을 제거하면 안 하겠죠. 또는 성인에서 많은 해마경화를 동반한 내측두엽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측두엽 절제술을 하면 요새는 거의 한 70% 이상 완치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약을 준다고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최근에도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효과가 좋은 신약 임상 시험을 해보실 수 있고, 저희 나라는 좀 그런 게 많이 늦지만 신약이 시판되면 그 신약을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식이요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뇌전증 수술에는 근치적 수술, 어떤 원인 병소를 알아서 거기를 제거하는 근치적 수술과 너무 증상이 심해서 증상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완화 수술, 가령 뇌양 절제술 같은 그런 게 있고요. 최근에는 미주신경 자극술이나 성인에서 하는 신부뇌 자극술, 이런 기구 같은 거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근치적인 제거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걸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난치성 국소뇌전증일 경우에는 수술을 많이들 하게 되고요. 병변이 있으면 MRI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병변이 있고 밑에 적은 것처럼 그게 이제 확실히 원인이라는 우리가 알고 거기를 제거해도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치가 되는 거죠. 성공을 하면. 그런데 MRI에 병변이 없는 경우, 안 보이는 경우에는 밑에 적어놓은 비디오 뇌파, MRI, 핵의학 검사, 수술을 통해서 뇌파 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내야 됩니다. 이 환자는 이 부분이 원인이구나. 그러면 또 수술을 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가 없어졌을 때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수술로 인한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100% 완치가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측두엽 뇌전증 같은 이 수술 이 성적 보고는 이제 사람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측두엽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면 반, 또는 성인들 같은 경우, 이건 소아 얘기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
해마경화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제거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면 요새는 한 7, 80%는 완치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축두엽 내전증이 아니고 다른 곳의 내전증은 뭐 30에서 50%. 근데 이제 저희가 수술도 마찬가지로 약과 마찬가지로 수술해서 100% 경련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고 또는 어느 정도 뭐 매일 하던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사람마다 또는 이제 치료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병변의 위치, 수술 방법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수술 자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그렇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도 그렇고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식이요법은 케톤 생성 시기는 뇌는 다 포도당을 영양분으로 쓰는데 이거를 케톤이라고 하는 케톤이라는 물질을 써서 하게 되면 뇌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걸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그러니까 요새 많이들 하시는 저탄고지를 아주 이제 극도로 심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저혈당 면역 억제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약물 난치성인 경우에 약을 아무리 써도 계속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약을 써서 경련을 안 하게 할 확률이 5%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케톤 생성 시기를 하게 되면 그 확률이 한 20% 30% 올라가기 때문에 케톤 생성 시기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이요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 먹는 것처럼 케톤 생성 시기도 잠깐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약을 안 먹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후와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요게 이제 발작이 조절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요게 하나하나의 내전증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환자를 관찰했는지 그 다음에 몇 명의 환자를 관찰했는지 본 겁니다. 그래서 양성 내전증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을 봤더니 90% 이상 90% 안 하더라. 어떤 그 난치성 내전증인 경우에는 뭐 많지는 않지만 25년까지 관찰했는데 계속 하더라.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은 뭐 3년 이상 봤는데 3%만 안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질환이 정해지면 그 예후나 이런 게 정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예후가 다 다릅니다. 소화기 결신 내전증, 소화기 소발장 내전증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안 하고 이런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4개로 나눠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양선내전증, 특발성 전신내전증 같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발작으로 인해서 다치고 사고가 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제약은 없고요. 학교 생활은 뭐 약 먹는 거 신경 뭐 잘 먹으면서 질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잘 지내면 됩니다. 그리고 악화인자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피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양성내전증은 질환이 없어질 나이가 될 때까지 잘 커서 그냥 나으면 그만인 거고요. 특발성 전신내전증 같이 대부분 평생 가는 경우는 약 쓰면서 그냥 잘 살면 됩니다. 생활에 제약 없이.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가장 큰 목표고 그렇지만 내전증 때문에 동반되는 뭐 관련될 수 있는 학습, 정서, 기분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반면 난치성 내전증, 증후성 내전증 또는 발달성 내전증성 내병증 같은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증상이 계속되고 증상을 완전히 없앨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악화인자를 잘 피해서 파악을 하고 그걸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아주 힘들게 여러 가지 약제를 이제 시도를 하고 조절을 하고 부작용을 확인하고 바꾸고 이런 과정을 힘들게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작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작용, 뭐 약을 썼는데 아예 폭력성이 심해졌다. 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심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침이 많이 흐른다. 가래가 많이 끓는다.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또 같이 생기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약물로서 증상을 없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가 잘 생활하는데 다른 위험 없이 잘 생활하는데 그리고 경련도 아주 많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약을 써서 부작용 없이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동반된 다른 질환이나 그런 증상의 악화도 신경 써야 하고 이런 아이들에서 이제 경련을 오래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뇌정전 중첩증이 잘 나타나니까 잘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하고요. 조심하셔야 될 약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항히스타민제는 그 자체가 뇌를 이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한테서 경련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는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시기가 감기에 걸리거나 이런 아플 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약물 농도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또는 열이 나서 증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는 주의해서 쓰셔야 하는 약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 약을 쓸 때마다 경련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ADHD가 또 많아서 약을 쓰게 되는데 중추신경계 흥분제가 발작을 일부에서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해서 쓰시면 되고요. 항우울제 중에서도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은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성 환자들 특히나 피임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고용량으로 쓸 때 발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뇌전증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평소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발성 발작이 반복되는 거라면 틱은 뇌전증의 증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발작 유사 증상이 많은데요. 이상 운동증이나 이런 것도 발작 유사 증상이고 또는 몸이 뒤틀린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발작 유사 증상인데 틱은 저희가 이제 발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틱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과에서 진료하는 한 질환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긴장하거나 이럴 때 반복해서 같은 동작을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이런 거라서요. 이 틱은 뇌전증하고는 다른 질환입니다. 네. 그 발작이 2분 이상 지속돼서 119를 부르고 119가 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조치. 이거는 제가 빠뜨린 내용인데요. 발작의 응급처치, 특히나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의 응급처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작이 있을 때는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발작을 하면 어떻게든 앉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바로 눕혀야죠.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다치게 할 수 있거나 당겨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있으면 옷 같은 거는 이렇게 목 이런 부분은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경련을 할 때는 의식이 없어서 침을 못 삼킵니다. 그러면은 침이 많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게 흡인이 되거나 드물게는 토하는 경우도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몸을 굴려서 몸에 힘이 들어갔을 때 고개만 돌리려고 하면은 이제 고개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목에. 그러면은 이제 환자를 몸을 전체를 돌려서 몸을 옆을 보게 해서 혹시나 토할 때 이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 대개는 이제 걱정하시는 게 숨을 못 쉬니까 환자들이 파랗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손상이 올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때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숨을 쉬면 장기에 허혈성 손상이 오지는 않고요. 저산소성 손상이 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토할 수 있으니까 몸을 돌려주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안타깝게도 뭘 해서 집에서 어떤 그런 걸 조치를 취해서 증상을 빨리 멎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지금 몇몇 회사에서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꼭 필요한 약이 오래 경련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기들은 항문으로 항경련제를 주사하고 미국에서는 혀 밑에 이렇게
뭐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 집어넣듯이 혀 밑에 항경련제를 주거나 아니면 코에 뿌려서 바로 이제 약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약이 이제 절실한데 그런 약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약을 또 바로 주시는 게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대개 대발작은 뻣뻣해졌다가 이렇게 떠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되게 심하게 떨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끝에 이제 드물게 움찔움찔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2분 또는 5분 되는 시점에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안 멎을 것 같으면 그건 정말 위급 상황이고요. 2분쯤 됐을 때 뭐 움찔움찔 좀 하다가 끝날 것 같다. 그거는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경련제는 몇 달 주기로 효과를 관찰하는지, 네, 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약물 반응을 평가할 때 어떤 약을 써서 또는 지금 한 개입으로 이게 조절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평소 환자가 경련을 보이던 빈도의 2배 또는 3배 증상이 없으면 발작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환자가 일주일마다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약을 주니까 석 달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약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증상이 많지 않은 양성내전증이나 또는 특발성 전신내전증 같이 뭐 2달에 한 번 하던 환자가 약을 썼더니 뭐 3개월 안 한다. 그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죠. 그런 식으로 발작의 평소의 빈도에 맞춰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화기 소발장 내전증 같이 매일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써서 뭐 하루 이틀만 안 해도 그거는 약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면 중 움찔거리는 것.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요. 수면 중 움찔거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수면 근간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잠들 때 또는 잠 깰 때 뇌가 이제 되게 과민해지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손 같으면은 이렇게 아주 살짝 이렇게 움찔움찔하고 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어깨 같은데 뭐 이렇게 움찔하고 또 다리도 까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수면 근간대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뇌전증하고 관련이 없고 누구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수면 근간대가 어떤 아이들은 되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아주 크게 움찔하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깬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근간대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뇌전증성 근간대도 자다가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근간대는 깨어 있을 때 잘 깨어 있을 때 하는 근간대가 뇌전증성 근간대입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이제 살짝 움찔하는 거는 뇌전증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작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작을 하면은 몸 돌려주고 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주고 안 다치도록. 가장 문제가 이렇게 잘 있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이래서 뭐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그 발작이 다 끝나면 한 1, 2분 끝나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듣거나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발작이 끝나서 깨봤더니 사람들이 몰려 있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고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 2분 지하철에서 발작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특발성 전신내전증 환자인데 뭐 약을 빠뜨렸거나 잠을 못 잤거나 이런 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다치도록 잘 해주시고 혹시나 토할 수 있으니까 몸 돌려주시고 다 끝나면 그냥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 그 사람이 당황하지 않게 안심을 시켜주시면 반응을 잘 해주시면 또 정서적으로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보셨는데 안 멎는다. 그러면은 뭐 기관실에 연락하고 119 연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발작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랗게 되고 이렇다 그래서 하시면은 안 되는 거는 열성경련 있을 때 많이들 그러시는데 심장 마사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은 잘 뛰고 있거든요. 오히려 다칠 수 있고 그래서 발작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는 그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아내전증 중 구토, 머리를 때리고 있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나요? 네, 그 구토, 머리를 때리고 있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나요? 네, 이게 무슨 발작 때문에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거나 이럴 수는 있고요. 머리를 때리는 게 경련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련은 만약에 하더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어떤 동작이 막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도해서 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아내전증이 있으면 발달이 느릴 수도 있나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워낙에 발달이 늦었고 태어날 때부터 발달이 안 되고 어떤 뭐 인지나 이런 쪽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데 그때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발달이 늦은 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정상 발달을 하다가 뇌전증이 발병이 돼서 뭐 퇴행을 하고 하던 걸 못하고 이런 것도 생길 수는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발달이 지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심각한 지연을 말합니다. 가령 돌이 지난 애가 잘 걷다가 뇌전증이 발병을 하면서 퇴행을 해서 목을 못 가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을 수는 있고 소아에서 흔한 양성 뇌전증이나 또는 특발성 전신 뇌전증 같은 그런 경우에는 뇌전증이 발병을 했다 그래서 발달에 심각한 지연이 오거나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지나 이런 거 학교 생활 이런 건 잘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제가 한방 치료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 이제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계절이나 몸 컨디션, 생리 기간.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몸 컨디션, 스트레스 이런 거는 측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최근에 저희도 하는 연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또는 뭐 어떤 계절의 변화, 온도, 날씨의 변화 이런 게 발작을 악화시키나 열성 경련은 뇌전증은 아니지만 열성 경련은 흐릴 때, 기압이 낮을 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개인별로 이제 경험을 하셨을 때 나는 이럴 때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뭐 생리기간 이런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잠 못 자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럴 때 더 증상이 많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의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난치성 뇌전증 중에 많이 아픈 아이들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예민하게 보시다 보면 저희 애는 어떨 때 더 많이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치료에 적극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럴 때 좀 더 조심한다거나 이런 걸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가장 흔한 게 그런 증후성 뇌전증, 난치성 뇌전증이 심한 아이들이 뭐에 걸렸을 때 컨디션이 나쁠 때 증상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면 좋고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난치성 뇌전증이 있는 환자들 뇌 안에 기기를 집어넣어서 10년, 20년 뇌파를 측정을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연구 결과를 봐도 어떤 큰 주기, 어떤 사람은 계절,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일반화를 못 시키니까 모든 사람에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본인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신경을 잘 쓰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에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경련을 하면 산소를 틀어주는데 학교나 가정에서 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직 발작을 한 2, 30초 몸에 힘주고 떨고 그동안에 숨을 못 쉬어서 파랗게 되는 거는 그런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뭐 2, 3분 대발작을 해도 숨을 못 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숨을 못 쉬니까 청색증이 오는 거거든요. 파랗게 질리고 그렇지만 그때 심장은 뛰고 있고 그럴 때 혈액 속에 산소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굳이 뭘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그렇지만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당연히 산소를 주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캔에 있는 산소는 사실은 농도가 많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셔도 병원에서 주는 것처럼 괜찮은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길면 그런 시간이 5분 대발작을 20분 30분 해서 아이들이 오면 산소는 뭐 많이 안 떨어지더라도 내뱉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몸의 산도가 보통 한 7.34가 정상인데 심한 산증이 와서 막 몸의 산도가 6.89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산증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많이 쌓여서 보통 한 30, 40이 정상이면 뭐 80, 90, 1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오래 해서 산소 숨을 계속 못 쉬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119가 와서 뭐 숨을 못 쉬면은 이 백을 써서 숨을 쉬게 해준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환기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보시고 오래 하는 경우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한우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약을 써보고 뇌파에 변화가 있는지 보고서 약을 맞는지 판단한다고 하는데 약은 뇌파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없지 않나요? 네, 이거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진단을 할 때 검사를 해서 어떤 이상이 막 많이 나오면 어떤 뇌전증은 약을 주면 그 뇌파가 다 좋아집니다. 싹 사라지고 이상도 없고 그런 뇌전증 중에 하나가 소화기 소발작 뇌전증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소발작 뇌전증은 약을 주면은 많은 경우 뇌파도 많은 경우 좋아집니다. 근데 뭐 뇌파가 안 좋아졌는데 발작이 계속된다. 뭐 그거는 뭐 발작 때문에 약을 쓰는 거죠. 근데 가령 약을 써서 발작은 완전히 없는데 뭐 과호흡을 시키고 뇌파를 해도 유발은 안 되는데 뇌파만 이상이 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약을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가 뇌파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그 증상, 뇌전증 발작인데요. 가끔 그게 이제 뇌파 이상 소견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뇌파를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국소 뇌전증 뭐 특히나 소화기 양성 롤랜드 뇌전증 같은 또는 양성 후두염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절대 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을 줘서 아이는 잘 지내고 경련도 안 하고 몇 년은 잘 있는데 파가 있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뇌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얼핏 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치아 교정 물어봐 주셨는데요. 치아 교정은 사실은 뇌전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치아 교정은 만약에 하면은 오래 끼고 있어야 돼서 그 MRI 할 때 좀 신호가 잘 안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데 뇌전증 치료나 뇌전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후진국에서 뇌전증이 많은 거는 뇌전증의 원인 중에 외상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외상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뇌전증 중에 좀 많은 부분이 또 기생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뇌에 그 돼지 예전에 이제 생돼지를 먹어서 생기는 그런 뇌전증, 그래서 뇌로 가는 기생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후진국에서 좀 많습니다. 독소 유발 뇌전증은 책을 읽으면 경련을 하는 뇌전증입니다. 그래서 매우 드문 거고요. 글씨를 읽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면 발작이 시작되는 그런 뇌전증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뇌파 약을 쓰고 뇌파는 좋아졌고 증상이 없어서 아마 약을 끊으셨고 그런데 다시 뇌파가 나타나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뇌전증이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그 뇌파에 이상이 있다고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뇌파에 이상이 있으면 경련할 위험이 있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치료를 통해서 얻는 이득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나 뭐 손실 이런 거를 잘 따져서 저희가 약을 쓸지 말지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1시간 넘게 제가 그 뇌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 그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뇌전증을 가진 아이들이 이 뇌전증을 가지고 뇌전증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고요. 네. 질문 하나 더 왔다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음식 조절 능력이 네. 이거는 그 발프로익산 계통의 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부작용 중에 약을 쓰면 식욕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프로익산 계열의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늘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약을 쓸 때 특히나 아이가 그 성장기랑 겹치게 되면은 그때는 먹는 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약 중에는 식욕이 많이 늘어나서 계속 먹는 아이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체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약 부작용으로 식욕이 늘어서 그건 이제 음식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식욕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이 잘 필요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뇌전증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치료를 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시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뇌전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나 어려우면 안 돼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꼭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치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상의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뇌파에 이상이 있다고 하신 분은 그 경련이 없으면 조심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께 이제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건강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